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고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시대의 고민과 오늘의 고민이 같을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이 놀랍니다. 네, 그래요. 이게 고전을 읽는 맛이기도 하죠. 예.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른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이 갖는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연일 또 그리스 로마 에세이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는 요즘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그런데도 고대는 또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했단 말이죠. 그때의 영광은 왜 오늘에 이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그래요. 요즘 그 그리스 소설들 보면은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탄식 아닌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머지않은 날에 미국의 탄식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첫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봤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이 로마의 대문장가 세네카를 봤고요. 오늘은 또 다른 그 선배 세대인 로마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이자 문인이면서 수사학자이기도 한 키케로의 작품 보겠습니다. 키케로는 웅변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최고의 변호사이자 언론가이자 정치가는 웅변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죠. 설득력 있게 어떤 그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던가 봐요. 예. 이 웅변술의 대가가 바로 키케로입니다. 이 명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문장들도 대단히 탁월하고요. 이런 수사학과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웅변과에 대하여 최고선과 최고악, 이것도 고전인데요. 예. 그리고 운명에 관하여,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등등의 주옥 같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관하여와 우정에 관하여에서 조금 볼 텐데요. 어제 신문을 보면서 참 늙은 악마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예. 광주 그 법정에 출두하는 전아무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악마가 현신한다면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것도 늙고 추한 악마의 모습으로 이 인간 세계에 등장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이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60이 넘고 70이 다 된 사람들 형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가 합니다. 어떻게 멋지게 늙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품격 있게 늙어가야죠. 물론 최형국 선생님처럼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문도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봐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건 대단히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오늘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잠깐 보면서 우리 시대의 노인들의 인상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 닥쳐올 그 노년은 어떤 모습일지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노년에 관하여는 오래전에 다른 번역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맞을 텐데 이번에 읽으니까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상으로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노년에 관하여는 에세이에서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예로 드는데, 그러니까 첫째,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 라는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한다. 그리고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노년은 죽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노년은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키케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한다 그러는데 노년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이용한 활동은 많이 못하겠지만은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혜를 전수하거나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한다는 것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생물학적인 이 몸은 늙어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정신, 미덕을 갖추면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허약하다는 걸 푸념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간다 그러는데 물론 육체적 쾌락은 생물학적으로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정신적 쾌락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40대 때부터 쾌락이 멈춘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년은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는데 이 스토아 철학의 바탕을 둔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죽음이야말로 노인에게 죽음은 미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죽음은 비극일 수 있지만 이렇게 노년을 비참하게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노년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이 재물이나 명예라는 것은 오히려 이 노년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때 명예란 좋은 의미의 명예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 전두환 같은 이런 명예겠죠. 억지스러운 명예들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노년이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최고의 무기는 학문을 닫고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덕이란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해 그것을 잘 가꾸면 오랜 세월을 살고 난 뒤에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미덕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훌륭하게 살았다는 의식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기억은 가장 즐거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년의 최고의 무기는 학문을 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 보면서 최용국 선생이 자꾸 떠올라요. 잘 아시겠지만 그 노년을 멋지게 보내는 분들 많이 있죠. 자신이 가진 재산이든 아니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든 이거 사회로 환원하면서 자신의 그 노년을 가볍고도 경쾌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그 M1 태극기 들고 뛰쳐나오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소외와 자신의 모멸감을 그런 식으로 덧칠하려는 사람들이죠. 더 문제인 것은 그런 사람들 동원하는 자들입니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 동원해서 그런 아픈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오와 적대감으로 세뇌시키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너희들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좌파야. 좌파니까 좌파하고 싸우라고. 거기 또 그 노예처럼 또 휩쓸려 가요 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이 브리핑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요원한 일이겠죠. 좀 보겠습니다. 노년은 어떤 시기인지 잠깐 볼게요. 노년은 성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다네. 마치 현명한 노인들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 타고난 젊은이들을 보고 좋아하고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노년이 더 수월해지듯이 젊은이들도 덕을 닦도록 이끌어주는 노인들의 지도를 좋아한다네. 자네들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못지않게 나도 자네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나는 생각하네. 자네들도 보다시피 노년은 해이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바쁘고 언제나 무언가를 행하고 실천에 옮기게 한다네. 물론 각자 지난날 기울이던 노력에 상응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말일세.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것을 더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네. 여기 나란 82살이 된 카토이고요. 그 자네란 젊은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노년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80이 넘은 할아버지를 뵀어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이고요. 입가에 떠도는 그 미소랄까요? 웃음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노년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춘 때는 참 열심히 책을 읽다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베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 읽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근데 공부라는 게 꼭 책을 통한 것만은 아니죠.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공부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하고는 좀 다르죠. 일본어를 예로 들면 참 재밌는데 일본어에서는 학습하다.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고 하는 그 공부, 학과 공부는 학습을 벤쿄라고 합니다. 예. 일본에서 공부는 궁리라고 번역이 돼요. 뭔가 지혜를 닦고 깊이 사유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 궁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궁리입니까? 네네. 뭐 궁리하고 뭔가를 깊이 헤아리고 이런 걸 일본에서 공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부하면은 되게 그 시험용 공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중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공부는 쿵푸라고 하잖아요. 쿵우, 그 쿵우는 아니죠? 그 쿵우입니다. 아, 그 저기 네, 이소룡. 네네네. 아, 그게 공부입니까? 네, 그게 쿵푸입니다. 그게 그래요? 몰랐네. 네. 예. 그게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걸 얘기를 하죠. 예. 학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년이 돼도 얼마든지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예. 네, 여기 노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도 깊게 와닿습니다. 예. 노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공부도 있지만은 몸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농사 얘기도 참 길게 펼쳐놓고 있고요. 예. 또 노년의 결실로서 죽음을 얘기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죽으면 마치 강한 불길이 많은 양의 물에 의해 꺼지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노인들이 죽으면 마치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가운데 불이 다 타서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마치 과일이 설 익었을 때는 따기가 힘들지만 농 익었을 때는 저절로 떨어지듯이 젊은이들에게서는 폭력이, 노인들에게서는 완숙이 목숨을 앗아간다네. 또한 내게는 이런 완숙이란 생각이 몹시도 즐거워. 내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는 항구에 들어서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 예. 네, 이렇게 노년의 죽음을 달관한 태도로 바라보는 로마인들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른바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붙잡을 못하는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물론 뭐 생물학적 죽음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네, 이 노년에 관해서는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서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요. 우정에 관하여 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든. 근데 요즘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비단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삶을 살아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이 삶이 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해방감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적지 않아요. 예. 네. 그야말로 자기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결의 사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무의미해질수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좋은 의미로는 존엄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그런 게 버림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것이라면 그건 존엄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네. 또 의미 있는 자기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점은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으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 김 PD 고전을 하니까 수업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수업 태도가 아니지. 전화 받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수업입니다, 교수님.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정에 관하여도 제가 참 아끼는 책인데요. 책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이 그리스 로마 에세이에 실려있는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750페이지 정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얇게 만드는 것도 정말 튼실하게 촘촘하게 만들면 괜찮은데 이걸 띄엄띄엄 성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륨만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정론 같은 건 이런 큰 책보다 작은 문고본으로 알차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우정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우정도 물론 나이 동년배끼리 우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나이를 넘어선 우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에서는 우정이란 말 사랑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그 남성끼리, 여성끼리 우정을 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 관계 자산으로서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정에 관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정이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모든 사물에 관한 선의와 호감을 곁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라고 할 수 있을 걸세. 나는 지혜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불사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네. 더러는 부를, 더러는 건강을, 더러는 권세를, 더러는 관직을 우선시한다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최고로 치네. 하지만 그중 마지막은 짐승들에게나 맞는 것이고 그 밖에 앞서 말한 것들도 더덥고 불확실하며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운수에 달려있다네. 어떤 사람들은 미덕을 최고선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옳은 견해일세. 바로 이 미덕이 우정을 낳고 지켜주니 미덕이 없이는 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재할 수 없다네. 그러니까 건강이나 부나 권세나 관직이나 이런 것들은 변덕스러운 운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도 뭐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미덕이야말로 이 우정을 견지하고 지켜나가는 가장 훌륭한 그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우정은 행운을 더욱 빛나게 하고 불운은 나누고 분담함으로써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정의 가장 큰 이점을 얘기하는데요. 선의의 유대를 강조합니다. 우리 오레오 경제학 시간에 유유상종을 말씀하시던데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정말 선의의 유대가 이 악의의 유대와 어떻게 맞싸울 수 있는지 우정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예. 우정의 이점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정은 큰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우정은 미래를 향하여 밝은 빛을 투사해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라네.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네. 친구는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는 가난해도 부자이며 약해도 강하며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죽어도 살아있다네. 그만큼 그의 친구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행복해 보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해 보이는 것이라네. 우정이란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거라고 말하네요.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우정을 해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 이른바 이 전아무개와 장세동의 그 이런 관계들, 예. 정말 충복의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장환 목사하고 이명박의 우정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시가 있는 금요일에 예. 이명박에 바치는 멋진 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네, 기대하십시오. 그 얘기는 금요일 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 우정을 좁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형교회 목사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막 정내미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해야죠, 김 PD는. 예.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네, 개싸움 하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선언하셨으니까 개싸움 하셔야죠. 예. 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정의 재앙이 뭔지 보겠습니다. 예. 우정의 가장 큰 재앙은 대중의 경우 금전욕이고, 상류층의 경우 관직과 명예에 대한 경쟁인데, 그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었지. 딱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정의 가장 큰 그 장애물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돈 욕심이고, 예. 상류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상류층이란 로마의 상류층을 얘기하는 걸로 상정해서 보겠습니다만은 관직과 명예에 대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서는 우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의 키케로도. 가공된 우정이죠, 뭐 사실. 네, 정말 위장된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안당의 우정, 이렇게 뭐 돈을 매개로 한 우정이나 그리고 이런 관직이나 명예를 매개로 한 우정은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김성태하고 홍영표 대표인가요? 네. 뭐 이 사람하고 뭐 친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란 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제발 이런 키케로 책 좀 읽고 친구란 말, 우정이란 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우정을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이 있겠죠. 특히 예. 충고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에게 어떻게 충고하는지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옳지 못한 것은 요구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을 위하여 옳은 것만 행하되 부탁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게나. 항상 돕겠다는 열성을 보이고 꿈을 대지 말게나.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충고해야 하네.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하게나. 자네가 충고할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되 친구로서 솔직히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엄하게 충고하게나. 그리고 자네가 엄한 충고를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되 충고받은 대로 행하게나. 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런 아픈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네, 충고에도 어떤 테크닉이랄까요? 기술이 있죠. 네. 그 사람을 자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충고하는 네. 그런 미덕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시 김장한 목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 네, 하세요. 예, 네. 김 목사가 이렇게 많은 불의한 권력자의 친구 아닙니까? 뭐 예컨대 네. 전두환도 그렇고요. 네, 노태우의 그 감옥, 전두환도 그렇고요. 노태우도 그렇고 각각 13번씩 그렇게 면회를 갔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마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갔대요. 이제 김장한 목사에게는 전도하러 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했기에 이자들이 반성도 안 하고 온갖 자기들의 과거 폐악질에 대해서 정당하기 바쁘고. 네. 아니 그럼 전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면? 예? 네. 그 전도가 아니죠. 악마를 부추긴 거죠. 그 도리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의 지금 이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할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 고난을 잘 겪으면 장래에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몰핀 같은 걸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독사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 독사가 그 성경을 악용해서 독을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광주 가가지고 왜 이래? 이러면서 또 자기의 범행을 다 부인하고 또 MB도 자신이 저질렀던 그간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다 부인하고 아니 이자들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줬고 무슨 예배를 봐줬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네, 그들의 종교죠. 그들의 그 확증 편향적 종교가 하나의 도피처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종교는 아편인 거죠. 네, 아편 맞죠.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합니다. 딱하다 하는 게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고요. 이런 값싼 동정이나 연민, 섣부른 용서나 관용이 우리 사회가 악마를 키웠는지도 몰라요. 그걸 분명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정론 막바지입니다. 제가 관계의 자산이란 말 종종 쓰는데 이건 뭐 자기의 출세나 이런 자신의 명예를 위한 커넥션이 아니라 정말 관계, 내 삶의 깊은 행복을 위한 그 관계의 의미에서 그 관계라는 자산을 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부와 능력과 재물을 갖추고 있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것들, 이를테면 말과 하인과 화려한 옷가지와 값비싼 그릇은 장만하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밖에 그런 물건들을 장만하더라도 그들은 무엇을 위해 마련하며 누구 좋으라고 그리 애를 쓰는 것인지 모른다네. 그런 것들은 모두 가장 강한 자의 몫이기 때문일세. 하지만 우정은 누구에게나 안정되고 확실한 재산으로 남는다네. 그리하여 말하자면 행운에 덧없는 선물들이 보존된다 하더라도 친구들에 의해 가꾸어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즐거울 수가 없는 법이라네. 관계라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징한 문장으로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두고두고 음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관직이 있거나 정치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우정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건 형식적이고 불안당들의 위선적인 우정이라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우정과 새로운 우정들을 어떻게 결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아주 돋보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충고 관련된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사람들이
정치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정치할 경우는 옆에 좋은 친구들이 충고를 잘 해야 할 텐데 예.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가 될 테고요. 우정론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한 구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충고를 하는 것도 충고를 받는 것도 진정한 우정의 특징이네. 충고를 할 때는 거리낌은 없되 거칠지 말아야 하며 충고를 받을 때는 참을성은 있되 대들지 말아야 하네. 우정에는 아첨과 아부와 맞장구보다 더 큰 해악이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하네. 어떤 이름으로 부르건 그런 해악은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만 말하는 경박하고 거짓된 사람 특유의 악덕이라네. 그래서 위선은 어떤 경우에도 사악하고요. 예. 그리고 위선은 진실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진실을 변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은 무엇보다 우정에 가장 적대적이라는 것이고요. 예. 위선은 신뢰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신뢰 없는 우정이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아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의 달콤한 얘기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위선의 포로가 되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는 것. 키케로의 입을 빌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벌써 30분이 훌쩍 지났어요. 예. 그래요? 예. 아유, 큰일 났네. 예,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오늘 그리스 로마 에세이에 파고 들고 말았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고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